제 딸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감히 국밥장수 딸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제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얀 베일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드레스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은 울고 있는 아내 대신 어머니 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주야, 일단 엄마한테 빌어! 며칠 뒤 사돈은 저를 불러놓고 흰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면 됐지? 네 딸, 내 아들한테서 깨끗하게 떼어내. 100만 원, 제 딸의 인생이 겨우 이 종이 쪼가리 값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내 딸을 함부로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저는 벌써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도 켜지 않은 깜깜한 골목, 술래네 국밥 주방에서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는 수도꼭지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차가운 물줄기 아래로 사골뼈를 하나씩 헹구고 양손 가득 뼈를 안아 솥에 집어넣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솥뚜껑을 들어 올리는데 손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진 이 손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30년 전 29에 이 가게 문을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제법 가늘고 매끈했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뜨거운 국물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된장 항아리를 나르다 갈라지기를 수천 번, 이제는 어떤 크림을 발라도 고기 누린내가 빠지지 않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스불을 올리자 솥 안에서 기포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 팔을 올리고 탁, 탁, 칼이 리듬을 타듯 부딪혔어요. 물을 썰고 고춧가루를 풀고 간을 보는 동작이 온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죠. 뜨거운 육수 김에 안경이 뿌옇게 흐려질 때마다 앞치마 끝으로 닦아내고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30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해온 저 박순례의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육수가 한 소끔 끓어오를 무렵 가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순례야 나왔다. 조 사장이었습니다. 서정 실크 대표 조영달 사장. 이 양반은 30년째 저희 가게 문을 가장 먼저 열어주는 분이에요. 제가 국밥을 말기 시작한 첫날부터 매일같이 새벽 첫 손님이 되어준 남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조 사장님, 오늘도 같은 거요? 허허, 술래네 국밥 말고 뭘 먹겠어. 30년을 먹어도 안 질리는 게 이 집 국밥이야. 조 사장은 늘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후후 불며 비우고는 거스름 돈도 받지 않고 갔습니다. 국밥값에 전까지 포함된 거야가 그 양반의 입버릇이었죠.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잠깐 허리를 펴며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시 반. 이제 곧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올 시간이에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깍두기, 달걀말이, 콩나물 무침. 2층에서 자고 있을 현주에게 줄 아침상을 정성스레 차렸습니다. 깍두기는 현주가 좋아하는 대로 좀 크게 썰고 달걀말이는 속까지 노릇하게 익혀야 했어요. 내일이면 현주가 시집을 갑니다. 오늘이 이 좁은 주방에서 딸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반찬을 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이 투박한 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손이 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사고를 삼고, 낮에는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현주의 이불을 덮어주던 손. 그 세월이 고스란히 손톱 밑과 주름 사이에 검은 때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에 밴 누린내가 현주를 키웠다. 내일만은 이 냄새가 딸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기를 빌어야겠다. 상을 다 차리고 보니 자꾸만 한 가지씩 더 올리고 싶어졌어요. 김치볶음도 얹을까, 미역국도 끓여줄까, 괜히 이것저것 꺼내다 노타를 반복하다가 결국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에이, 많이 차렸다가 또 살쪘다고 잔소리하겠지.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9년 동안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이 상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새벽 주방을 유독 넓고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을 한쪽에 올려두고 젖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저는 주방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찬장을 살짝 밀어내자 벽에 바짝 붙어 있는 오래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녹이 쓴 이 금고는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저와 함께 온 물건이었죠. 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손끝으로 그 종이들을 한번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현주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걸 꺼낼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생각을 거기서 끊고 금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찬장을 원래 자리로 밀어놓으니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지만 이 소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저 혼자뿐이었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시 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위로 기름기가 동그랗게 맺혔다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30년 전 처음 이 솥에 불을 올리던 날이 떠올랐어요. 등에 업힌 아기 현주가 킥킥 웃던 그날의 온기가 지금도 이 솥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반드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래네 국밥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연분홍 한복 위로 자꾸만 국밥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육수를 올리고 씻고 또 씻었는데도 30년 동안 몸에 밴 냄새는 비누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현주가 생일 선물로 사준 향수를 꺼내 손목과 옷깃에 뿌렸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쓴 적 없던 것이라 코끝이 얼얼했지만 오늘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2층에서 내려온 현주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한복 너무 예쁘다. 진짜 멋있어. 뭐가 멋있어. 어색하기만 하지. 엄마한테는 앞치마가 제일 편한데.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호텔 예식장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장 골목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샹들리에 아래에 서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구두 밑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현주의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자꾸만 한복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어디 하나 흐트러진 데 없는지, 혹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현주가 드레스로 갈아입는 동안 저는 구석에 앉아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쓴 현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아이를 등에 업고 국밥을 나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가다니. 엄마, 울지 마. 화장 번진다. 안 울어, 안 울어. 엄마가 언제 울었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리는데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쪼개듯 울렸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사돈 김지숙이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목과 귀를 장식한 보석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어요. 뒤따르는 수행원이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사돈 지숙은 대기실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머 사돈, 어디서 누린내가 나나 했더니 사돈의 시선이 제 손에서 멈췄습니다. 사돈이 눈살을 찌푸리며 한 발짝 물러서더니 스치듯 제 손을 툭 치고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이 냄새가 예식장까지 따라오면 어쩌나 했는데 역시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앞치마 안에 감추듯 한복 소매 안으로 밀어넣었지만 이미 현주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현주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가 이내 애써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현주야. 드레스는 괜찮네. 그래도 보정 속옷은 입었어야지. 옆 라인이 좀 그렇다. 현주의 미소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오늘은 참아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주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식장 입구로 나갔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 쪽 하객석에는 시장 상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새벽을 열어온 사람들, 정은 많지만 차림새는 수수한 분들이었죠. 건너편 신랑 측 하객석에는 모피와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돈이 신랑 측 하객 몇몇과 인사를 나누다가 제 쪽 하객석을 흘끔 보더니 옆 사람에게 대놓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것 같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쪽 좀 봐요. 급이 안 맞아서 정말. 우리 진우가 왜 저런 집안을 골랐는지 원. 옆에 있던 하객이 키득거리며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축하해주러 와준 분들이 그 시선을 느꼈는지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생선가게 박 사장님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괜히 기침을 했고 떡집 아주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칼로 긋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 사람들까지 깔보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한복 치마 주름 속에 감추며 사돈에게 다가가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오늘 우리 애들 좋은 날인데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돈은 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돌아섰습니다. 가리긴 뭘 가려요. 내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 여자의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현주를 봐서 참아야 한다. 오늘 하루만 무너지면 안 된다. 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한 번 더 한복 소매 속으로 손을 감췄습니다. 향수 냄새와 국밥 냄새가 뒤섞인 제 몸이 이 화려한 예식장에서 유독 초라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데 자꾸만 아까 사돈에게 들은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누린내, 급이 안 맞아서. 한복 소매 안으로 감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갈라지고 굵어진 이 손마디를 보고 있으니 30년 전 그 시절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29 가진 거라곤 돌도 지나지 않은 딸아이 하나뿐이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현주가 100일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떴어요. 교통사고였죠. 남편의 사고 소식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현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놓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시장 골목 구석의 허름한 가게 하나와 젖먹이 아기뿐이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사흘을 울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아래로 현주가 베넷 저고리를 입고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지 3일 만에 저는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간판도 없던 그 가게에 술래네 국밥이라고 매직펜으로 종이에 써서 붙인 날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지붕 틈새로 빗물이 새서 손 옆에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했죠. 등에는 현주를 업고 한 손으로 국밥을 말고 다른 손으로 그릇을 날랐습니다. 아이가 등에서 보채면 잠깐 내려놓고 젖을 물린 뒤 다시 업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루에 10번이 넘었어요. 아줌마, 여기 국밥에서 냄새나. 위생이 이 모양이야? 취한 손님이 그릇을 밀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주가 등에서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말아드릴게요. 속으로는 이가 으드득 갈렸지만 울고 있는 딸아이 등을 토닥이면서 다시 솥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손님 1명, 국밥 한 그릇이 현주의 분유값이었으니까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아저씨가 젊은 여자가 혼자 국밥집 한다고 되겠어? 접고 공장이나 가라고 대놓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남은 국밥을 현주와 둘이 나눠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가게가 문을 닫는 순간 현주와 제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여름에는 펄펄 끓는 솥 앞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겨울에는 새벽 수도가 얼어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날라야 했어요.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한 번은 손님상에 국밥을 나르다가 현주가 등에서 몸을 뒤틀어 뜨거운 국물이 제 왼쪽 손등 위로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살이 하얗게 일어나며 물집이 잡혔는데 약국에 갈 돈이 아까워서 된장을 발랐습니다. 그 돈으로 현주 우유를 한 통 더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된장을 바른 손등이 쓰라려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솥 앞에 섰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그날 현주는 굶어야 했으니까요. 밤이면 가게 문을 닫고 싱크대에 손을 담갔습니다. 찬물에 데인 손이 지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매대 위에 엎드려 잠든 현주의 모습이었어요. 조그만 몸이 제 낡은 앞치마를 입을 삼아 웅크리고 있는 걸 보면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단골 조사장이 평소와 다른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조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술래야.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사장은 제가 가게를 시작한 첫날부터 매일 와서 국밥을 사 먹어준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술래야 힘내. 이 국밥 마시면 반드시 잘 될 거야라며 용기를 줬던 사람이었죠. 그런 분이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장사를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는 건 알았지만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모아둔 돈에서 장례비를 빼어 봉투에 담고 국밥 20그릇을 큰 솥째 들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조문객들에게 국밥을 말아주는 저를 보며 조 사장이 목 놓아 울었어요. 순례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평생 갚을게. 무슨 은혜예요? 사장님이 제 국밥 그동안 사드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때의 일은 저에게도 조 사장에게도 뼈에 새겨진 인연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이가 저녁을 먹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8살짜리가 엄마의 갈라진 손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힘든 엄마를 보여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는 국밥 끓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걸.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손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화상 자국 위에 또 화상이 겹쳐 손등의 살결을 잃어가던 그 시절이 행복했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주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너는 이런 냄새 맡지 말고 꽃길만 걸어라. 엄마가 다 닦아놓을게. 현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하루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었다. 이 거친 손이 현주를 지켜냈다는 증거였다. 신부 측 혼주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복 소매 안으로 감췄던 손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단상 위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현주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등에 엎여 킥킥 웃던 그 아이가 저기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손의 모든 상처가 갇힌 것이 되었습니다. 식장 안이 조용해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진우 군과 박현주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단상 위에 나란히 선 현주와 진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혼주석에서 한복 치마 위에 놓인 손을 꼭 쥐며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이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주례사가 이어지고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신랑 신부 맞절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찰나 저는 건너편 신랑 측 혼주석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사돈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메시지를 확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곧바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옆에 앉은 누군가가 아마 사돈의 사촌인 듯한 여자가 사돈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구청에서 현주와 진우를 봤다는 말이 오간 모양이었죠. 물론 그때의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 그 하나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를 걷어붙이고 통로를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사돈의 하이힐 소리가 식장 안을 쪼개듯 울렸어요. 똑똑똑.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잠시만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돈은 단상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지숙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신랑 측 하객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사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사돈은 곧장 현주 앞으로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댔습니다. 이거 뭐야? 너가 우리 진우 꼬드겨서 석 달 전에 구청 가서 도장 찍었다며? 대답해. 식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혼인신고라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사랑해서 진우 씨가 먼저 하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고 하얀 베일이 머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단상 위에 깔아둔 하얀 장미 꽃잎들이 베일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몰려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 집 구석은 이딴 식으로 가르치니? 법적으로 발 묶어놓으면 내가 예애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 사돈의 고함이 식장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객 수백 명이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주석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에서 한번 비틀거렸지만 정신없이 딸에게 달려갔어요. 현주가 뺨을 감싸 쥔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에는 밟힌 장미 꽃잎들이 뭉개져 있었어요. 저는 현주를 품에 끌어안으며 사돈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돈, 손버릇이 이게 뭡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는 애들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 무슨 추태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돈은 물러서기는커녕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추태? 내 아들 뺏긴 나보다 당신이 더 추태야. 이 더러운 국밥 냄새 나는 손 치워. 국밥솥에 고기 삶듯이 우리 아들 인생을 삶아 먹으려고 들어?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현주를 더 꽉 안았어요. 딸아이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뺨을 감싸고 있던 현주의 손을 살짝 들어 올려 보았더니 하얀 얼굴 위로 5손가락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 선명한 손자국과 순백의 드레스가 나란히 눈에 들어오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우가 현주를 감싸줄 거라고, 적어도 자기 어머니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주야, 왜 엄마한테 먼저 말한 거야? 내가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일단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현주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현주가 진우의 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왜 어른들 속이고 이런 일을 벌여? 일단 엄마한테 빌어. 현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방금까지 남편이 될 사람의 소매를 잡으려던 그 손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천천히 내려왔어요. 현주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식 전날 현주가 진우 씨는 좀 우유부단하긴 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사람. 자기 아내의 뺨이 부어오르는 걸 보면서도
어머니 편에 서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밥 장사하는 네 애미랑 머리 맞대고 짠 계획이지? 우리 집안 재산이라도 나눠 가질 줄 알았어? 당장 이혼해. 법적으로 부부면 법적으로 갈라서면 그만이야. 저는 떨리는 팔로 현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고 베일은 꽃잎 사이에 구겨져 있었어요. 현주는 제 품에 안긴 채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딸의 눈물이 제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떴어요. 30년 동안 저를 도와주며 함께 새벽을 열어온 시장 사람들이 혼주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현주야, 가자. 단 2마디만 했습니다. 현주의 손을 잡고 단상을 내려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거기서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고 가.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드레스 자락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을 때 저는 딸의 허리를 잡아주며 식장 문을 밀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주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가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모녀를 보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품 안에서 울고 있는 딸의 떨림만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현주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보다 저 여자의 손에 내 새끼 뺨이 돌아갔다는 것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내가 못나서, 내가 그저 국밥이나 많은 여자라서 내 딸이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리고 진우,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현주의 손을 뿌리치던 그 순간의 차가운 눈.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벽 끝으로 밀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그 얼굴. 이제야 알겠다. 저 아이는 내 딸을 지킬 사람이 아니었구나. 현주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파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사위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좀 화가 많이 나셨는데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직접 얘기 좀 하고 싶대요. 그 말투가 마치 저보고 가서 빌라는 것처럼 들려서 속이 뒤집혔지만 현주를 생각해서 참았어요. 현주는 그 일 이후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이불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돈이 지정한 장소는 로열 베딩 본사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사돈은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에 넣은 상장과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번쩍이는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이 방 전체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 꾸며놓은 무대 같았습니다. 사돈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킬 뿐이었죠. 그 옆에 사위가 서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결혼식 날 현주의 손을 뿌리치던 그 모습이 겹쳐 보여서 순간 이가 갈렸습니다. 앉아요. 사돈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존칭도 없이 반말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돈은 찻잔을 내려놓더니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걸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거기 100만 원 있어. 위자료 같은 거 아니야. 그냥 당신 딸한테 주는 용돈이라 생각해. 저는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사돈은 다리를 꼬은 채 계속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당신들한테는 큰 돈이잖아. 국밥을 몇 개 팔아야 이 돈 벌어? 이거 줄 테니까 내 아들한테서 깨끗하게 떨어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만 원. 제 딸의 결혼이, 제 딸의 자존심이 겨우 이 봉투 한 장에 값어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사람 도리가 이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100만 원의 사람 인연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엄마 말씀 들으세요. 이게 서로한테 좋아요. 현주한테도 저한테도요. 서로한테 좋다. 사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혼식에서 현주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 편에서 빌어라고 했던 그 입으로 지금 서로한테 좋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제 눈을 피하며 창밖을 보았어요. 사돈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결혼식 전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관대했던 거야. 국밥집 하는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떻게 어울려? 격이 다른 거잖아.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진우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야. 사돈은 봉투를 손가락으로 밀어 제 쪽으로 보냈어요. 빨리 가져가. 그리고 그 손 좀 치워. 내 이불에 냄새 배잖아. 사돈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갈라지고 검게 물든 손, 30년 국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 손을 사돈은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찻잔을 드는 사돈의 손이 유난히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평생 뜨거운 것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 손으로 제 딸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새삼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얇은 종이 봉투 안에 든 지폐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사돈은 그 떨림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아마 제가 무서워서 떨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내 딸의 자존심 값이 겨우 이 종이 쪼가리란 말인가. 내 손이 떨리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다. 참아야 할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가져가라니까. 이것보다 더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에어컨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의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사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것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온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게로 돌아가면 현주가 또 이불 속에서 울고 있겠죠. 부어오른 뺨을 감싸고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밴 이 손이 떨리는 걸 멈추지 못한 채 한 발짝 한 발짝 가게를 향해 걸었습니다. 사돈의 집무실에서 돌아온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주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였어요. 일주일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이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놓쳤어요. 현주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뺨에 붓기는 빠졌지만 누렇게 멍이 남아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드레스를 입고 웃던 아이의 눈에서 빛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현주야, 배고프지? 엄마가 국밥 한 그릇 말아줄까?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가운데까지 걸어오더니 거기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떨군 채로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숨을 삼키듯 울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못나서 미안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가난한 국밥집 딸이라서 엄마까지 욕먹게 해서 미안해. 엄마한테 누린내 난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그 말이 맞는 거잖아. 내가 그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현주의 오열이 주방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찬 타일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29년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도, 첫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도 이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어 보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현주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 현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제 가슴팍에 닿는 눈물이 뜨거웠어요. 현주의 머리카락에서 며칠째 감지 못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 결혼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해. 그래야 엄마가 이런 소리 안 듣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 현주를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 숨기고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현주의 양 어깨를 붙잡고 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박현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네가 못난 게 아니야. 이 엄마가 너무 꽁꽁 숨기고 살았던 거야. 이제 엄마가 버팀목이 되어줄게. 현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무슨 뜻이냐는 듯이요. 저는 현주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고는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찬장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찬장. 저는 두 손으로 찬장을 밀었어요. 묵직한 나무가 타일 위를 끌리며 끄윽하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찬장이 옆으로 밀려나자 벽에 붙어있던 녹슨 금고가 드러났어요. 현주가 놀라서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저는 대답 대신 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어요. 저는 그 종이들을 현주 앞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순례 디벨롭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핵심지 노른자 땅 건물의 등기부등본.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에 적힌 소유자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그래, 엄마 거야. 현주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소유자 란을 짚었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로열베딩 본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잖아. 어머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알고 있어. 10년 동안 내가 반값 월세를 받아주고 있었지. 누가 그 건물 주인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누린내 난다고 손을 쳤어. 현주가 등기부등본을 내려놓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술래 디벨롭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이건 엄마 이름으로 된 법인이야? 그래. 국밥 팔아서 번 돈으로 하나씩 사 모은 거야. 처음엔 이 가게 건물부터 시작했지. 그 다음엔 옆 가게, 그 다음엔 건너편 건물.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현주의 눈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훑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2장, 3장. 현주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현주는 종이들을 번갈아 보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엄마 왜 숨겼어?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해줬어? 저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제 손과 부드러운 딸의 손이 포개졌어요. 30년을 국밥 냄새 속에 숨어 지낸 건 너를 평범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였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이 달라지거든. 네가 제 발로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랬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잖니. 현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물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이제 그만 울어라. 내일부턴 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니까. 현주가 눈물을 닦으며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딸의 멍든 뺨을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이 멍이, 이 상처가 저에게 칼을 뽑게 만들었다는 걸 이 아이는 아직 모를 겁니다. 엄마가 무서운 사람이 될 거야. 잠깐 동안만. 30년을 국밥 냄새 속에 숨어 지낸 건 이 아이를 평범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호랑이가 되어야겠구나. 30년 동안 뚝배기 안에 숨겨둔 발톱을 꺼낼 때가 왔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종이 한 장이 그 화려한 집무실의 바닥을 뒤흔들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방에 섰습니다. 솥에 불을 올리고 사골뼈를 헹기고 파를 썰었어요. 30년째 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갔고 솥뚜껑을 들어 올리는 손에 떨림이 없었어요. 어젯밤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은 이미 변호사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로열베딩 본사로 팩스가 한 통 날아갈 겁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및 퇴거 통보서. 10년 동안 반값에 자리를 내주었던 건물주가 오늘 처음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육수를 천천히 저으며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7시 반.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어요. 2층에서 현주가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금고를 연 뒤로 현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기력하게 이불 속에만 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엄마, 나도 도울 거 없어? 없어.
넌 밥 먹고 쉬어. 오늘부터는 엄마가 다 할 거야. 현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 조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늘 앉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술래야, 오늘 얼굴이 좀 다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라. 글쎄요. 요 며칠 묵은 체증이 오늘 좀 풀릴 것 같기는 해요. 조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고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솥 앞으로 돌아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위로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이 수증기 너머로 저 멀리 핵심지 건물 안에 회장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핵심지 노른자 땅에 위치한 로열 베딩 본사 회장실에서는 김지숙이 가죽 의자에 기대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국밥집 여자에게 100만 원 봉투를 던진 일이 떠올랐는지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찻잔을 기울이며 창밖 도심 풍경을 내려다보는 지숙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구석에 놓인 팩스 기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드르륵. 종이가 한 장 뱉어져 나왔어요. 비서가 그 종이를 집어들고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숙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뭔데, 읽어봐.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및 퇴거 통보서. 건물 소유주 측에서 현 임차인 로열 베딩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10월 말일까지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숙의 찻잔이 멈췄습니다. 비서를 돌아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 누가 장난치는 거야? 이 건물주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내가 누군지 몰라? 지숙은 팩스 종이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발신인 란에 적힌 법무법인 이름이 낯설었어요. 술래 디벨롭이라는 건물 소유주 명의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숙은 종이를 구기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건물주한테 전화해. 이게 무슨 실수인지 확인하라고. 그리고 이 술래 디벨롭이라는 데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알아봐. 비서가 허둥지둥 나가고 지숙은 구겨진 종이를 다시 펴서 읽었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 10월 말일 명도 법적 조치 예고.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누군데 로열 베딩 회장인 자기를 감히 쫓아내. 분명 어디서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재무이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지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도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정식으로 갱신 거부를 통보했다고요. 당장 10월에 나가라는 겁니다. 지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 건물에 입주한 지가 10년인데 갑자기 나가라니 그게 말이 돼? 재무이사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 시세 반값도 안 되는 월세로 버티고 있었던 거 아시잖습니까? 여기서 나가면 당장 임대료만 3배로 뛰고 인테리어 비용 수십억이 날아갑니다. 게다가 이 핵심지 본점 타이틀이 우리 브랜드의 생명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백화점 입점 계약들도 줄줄이 취소될 판입니다. 지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부르르 떨리더니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엎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갈색 찬물이 하얀 카펫에 번졌습니다. 대체 건물주한테 무슨 실수를 하신 겁니까? 재무이사의 물음에 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거였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재무이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본사 건물의 상징성과 안정적인 임대 조건을 전제로 나갔던 신용대출건 본사 이전하게 되면 전액 상환 검토에 들어간답니다. 전액 상환? 그게 얼마야? 20억입니다. 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본사 퇴거의 임대료 3배, 인테리어 비용 증발, 백화점 입점 취소, 거기에 20억 대출 상환까지. 하나하나가 치명타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재무이사가 지숙의 얼굴을 보다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건물주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쓰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건물주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숙의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만 회장실에 울렸어요. 그때 지숙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주 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였어요. 할 말 있으면 국밥집으로 오시죠.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밥집? 국밥집이라고? 머릿속에서 며칠 전 100만 원을 던졌던 그 여자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국밥이나 파는 여자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순례 디벨롭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박순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재무이사가 지숙의 얼굴을 보더니 회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지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국밥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시각 저는 국밥집 주방에서 큰 국자로 육수를 천천히 저으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귀는 벽에 걸린 전화기를 향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솥에 걸치고 손을 앞치마에 찬찬히 닦은 뒤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지숙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한테 나가라고 해? 건물주가 당신이라는 거야? 저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바라보며 한 박자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김지숙 씨? 본사 나가는 게 그렇게 급해요? 어쩌나? 100만 원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그 돈 아껴서 이사 비용에 보태셔야지. 수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숙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어요. 당신, 설마 당신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없긴 뭐가 없어요. 10년 동안 방값에 자릿세 받아준 건물주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궁금해진 거예요? 지숙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국자를 다시 들어 육수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고? 그럼 그 100만 원 들고 우리 국밥집으로 와요. 핵심지 사거리 구석에 냄새나는 그 집 알지? 수화기 너머에서 지숙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참, 올 때 그 하얀 봉투도 가져와요. 제가 거기 써진 금액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계속 참아왔던 것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 떨림이었어요. 솥안의 육수가 펄펄 끓어오르며 뚜껑을 들썩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주방 가득 퍼졌어요. 저는 그 수증기 속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가, 네가 그토록 우아하게 차 마시던 그 회장실 바닥, 실은 내 국밥 냄새 밴 돈으로 깔아준 거란다. 네가 멸시하던 그 고기 비린내가 네 회사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걸 이제야 좀 알겠니? 발톱을 꺼낸 호랑이는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퇴거 통보를 보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부터 솥 앞에 서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주방 한쪽 벽에 걸어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추가되었다는 것이었죠. 내일이 로열 베딩의 백화점 가을 예단 독점 기획전 납품 마감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까지 제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임차인이 사돈네 회사인 줄은 몰랐어요. 건물 관리는 10년 전부터 법인 명의로 관리사무소에 맡겨두었고 저는 임차인 이름을 일일이 확인할 일이 없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현주가 시댁회사 이름을 말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로열 베딩.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딸의 결혼이 먼저였으니까 모른 척 넘겼죠. 설마 이렇게 될 줄은 그때의 저도 몰랐습니다. 조 사장에게는 어제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조 사장은 잠깐 침묵하더니 굵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술래야, 그 사람들이 현주한테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조 사장이 운영하는 서정실크는 고급 명주 원단 업계에서 손꼽히는 공급업체였어요. 로열 베딩이 명품 예단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서정실크의 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조 사장이 공급을 끊으면 로열 베딩은 백화점에 납품할 원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조 사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조 사장은 오히려 제가 말리기도 전에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로열 베딩 물류 창고에서는 김지숙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주 원단이 빼곡히 쌓여 있어야 할 선반이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휑하게 빈 선반을 비추고 있었죠. 내일이 백화점 납품 마감인데 원단이 한 필도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지숙은 미친 듯이 휴대폰을 들고 이 업체 저 업체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서정실크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숙에게 서정실크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니까 설마 여기까지 끊기겠느냐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번호를 눌렀죠. 조 사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님, 돈이 다가 아니란 걸 이번에 배우세요. 술래가 내 아버지 장례비까지 치러준 분입니다. 술래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이 당신 평생 판 이불보다 무겁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실한 오라기도 팔 수 없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창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텅 빈 창고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지숙은 빈 선반을 붙잡고 비틀거렸어요. 이 선반 위에 최고급 명주 원단이 빼곡히 쌓여서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백화점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님, 내일 납품인데 샘플도 안 왔습니다. 이대로면 독점 계약 파기 들어갑니다. 위약금도 생길 수 있어요. 타 브랜드로 교체 검토 중입니다.
오늘 안에 답 주세요.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지숙의 얼굴이 한 톤씩 창백해져 갔습니다.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백화점 입점 계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재무이사가 창고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백화점 본점에서 최후 통첩 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납품 확인 안 되면 매장 철수 통보한답니다. 지숙은 이사의 말을 듣다가 무릎에 힘이 풀리는 듯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내렸어요. 본사 퇴거에 이어 원단 공급까지 끊긴 것은 명품 예단 브랜드 로열베딩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숙은 결국 사무실로 돌아가 소파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화려한 정장 위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기력도 없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마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진우는 소파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지숙의 눈가에 번지는 눈물을 보자 불안이 공포로 바뀌었어요. 본사도 잃고 원단도 잃고 백화점 입점까지 날아가면 로열베딩은 끝이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장모님한테 한번 가볼게. 장모님이 조 사장 아는 분이라면 장모님만 마음을 돌리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지숙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밥집 여자라고 코웃음 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장모에게 매달려 보겠다는 아지. 하지만 지숙에게 선택지는 없었어요. 당장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원단만 살려내면 된다.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국밥을 말아주고 있었어요. 저녁 장사 시간이라 가게 안이 북적거렸죠. 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천장까지 자욱하게 퍼졌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국밥집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진우였습니다. 빗물에 수트가 흠뻑 젖어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 손에는 접힌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펴지 않은 채였어요. 마치 비를 맞는 것이 자기에게 내려진 벌인 것처럼요. 저는 국자를 솥에 걸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분, 2분. 진우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손님 한 분이 저기 밖에 누가 서 있는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비 피하려는 사람이겠지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젖은 수투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가 국밥 향과 뒤섞였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 7명이 일제히 진우를 쳐다보았어요. 진우의 창백한 얼굴이 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과 대비되어 더욱 핏기 없어 보였습니다. 진우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현주 생각해서 한 번만. 엄마가 혈압으로 쓰러지시게 생겼어요. 제발 조 사장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는 행주를 집어들고 진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앞치마에서 진우의 손이 떨어지며 축 늘어졌어요. 저는 그 손을 보지 않고 탁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넌 네 엄마 혈압은 걱정돼도 네 마누라 뺨 부어오른 건 안 보였니? 내 손에 고기 누린내 난다며? 어서 나가라. 손님들 밥맛 떨어진다. 진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제가 사위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는 행주를 탁 내려놓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현주의 손을 뿌리치며 엄마한테 빌어라고 했던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서 사위라고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수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제가 사돈의 집무실에서 두고 나왔던 그 100만 원짜리 봉투.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드렸던 건데 돌려드릴게요. 이거라도 받아주시고 조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딸의 뺨을 때리고 집무실에서 용돈이라며 던졌던 그 100만 원이 다시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진우의 가슴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네 엄마가 내 딸 값어치라고 매긴 돈이다. 가져가서 이사 비용에 보태라고 전해. 그리고 상황 파악 못했니? 내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니? 진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가족? 현주가 혼자 울며 뺨 감싸고 있을 때 너는 김지숙의 아들이었지. 내 사위 아니었다. 이제 와서 가족 찾지 마라. 역겨우니까. 진우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솥 앞으로 갔어요. 문 열고 들어왔으면 문 닫고 나가라. 비 들이친다. 진우가 고개를 떨구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유리 너머로 비에 젖은 진우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비에 젖은 저 꼴을 보니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짠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다. 현주가 흘린 눈물이 강물이 되어 저 집구석을 다 쓸어버릴 거다. 손님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사위분이에요? 저는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길 잃은 사람이에요. 솥 안에 육수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 너머로 비 내리는 창밖이 뿌옇게 보였어요. 이 비가 그치면 아마 저 사람들에게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제 딸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로열 베딩의 최종 부도 처리까지 1시간이 남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은 뒤 천장에 형광등을 끄고 구석에 있는 노란 전구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전구 아래로 국밥집 홀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평소 같으면 설거지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좀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현주가 나왔어요.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현주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어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꼬리에는 미세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끝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주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솥 앞으로 가서 국자를 들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육수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 김 너머로 곧 열릴 가게 문이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모피 코트를 걸쳤지만 머리는 산발이 된 여자. 그리고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따라오는 남자. 지숙과 진우였습니다. 지숙이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평소라면 국밥 냄새에 코를 막고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았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온 지숙은 입구에서 딱 한 번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툭 딱딱한 타일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 자락이 기름기 밴 바닥 위로 퍼졌어요. 예전에 그토록 혐오하던 국밥집 냄새가 코트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지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결혼식 날 하객 수백 명 앞에서 서슬퍼렇게 고함을 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겨우 숨소리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건물만, 원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우리의 아빠가 이 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쓰러지면 끝장이에요. 저는 솥 앞에 서서 국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육수를 저으며 지숙을 내려다보았어요. 무릎을 꿇은 지숙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호텔 예식장에서 제 딸의 뺨을 때리고 집무실에서 100만 원을 던지며 용돈이라고 비웃던 여자의 어깨가 지금 국밥집 바닥에서 떨고 있었어요. 진우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를 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지숙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요. 국밥 장사라고 우습게 본 거, 누린내 난다고 손을 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사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지숙의 손가락이 바닥 타일을 긁었습니다.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바닥에 끌리며 갈라졌지만 지숙은 그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발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현주에게 불효시 같은 것이라고 소리치던 그 입술이 지금은 애원하느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난 며칠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국자를 솥에 걸치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뒤 지숙 앞까지 걸어갔어요. 지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이 지금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있었어요. 지숙 씨, 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사돈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 건 이제 그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제 딸을,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뺨을 때린 행동을 어떤 어미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 누린내가 역겹다고 했지? 그 누린내 나는 손으로 10년 동안 네 회사 건물 월세를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받아줬다. 네가 우아하게 차 마시던 그 회장실 바닥, 내 국밥 냄새 밴 돈으로 깔아준 거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인데 너는 그걸 몰랐구나. 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건물주가 사돈이었다는 사실, 자기가 그동안 멸시해왔던 국밥집 여자의 돈으로 회사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지숙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방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갈색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들어 현주를 보았어요. 현주는 지숙의 앞에 멈춰서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현주가 서류를 지숙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주신 100만 원으로 이혼 서류 인지대 낸셈 칠게요. 현주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숙의 머리 위로 천천히 흩뿌렸어요. 지폐가 한 장 한 장 떨어지며 지숙의 산발된 머리카락 위에, 모피 코트 위에, 국밥집 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돈은 여기요.
거스름돈까지 정확하게 드렸으니 이제 빚진 거 없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들어 현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뺨을 맞고 울던 그 며느리의 눈에서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서늘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진우가 현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주야. 현주가 진우를 돌아보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저희 엄마가 건물주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격이 너무 높아서 어머님 아들이랑은 못 살겠네요.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지숙이 현주를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만 현주는 손을 들어 지숙의 말을 잘랐어요. 어머님, 결혼식 날 제 뺨을 때리셨죠. 그날 저는 드레스를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때 어머님 아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빌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 될 사람이 제 뺨이 부어오르는 걸 보면서 어머님 편을 들었어요. 저는 그날 다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난 거였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 달 전 뺨을 맞고 울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아프면서도 뿌듯했어요. 제 딸이 드디어 제 발로 서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현주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려 했지만 현주는 이미 진우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제가 현주의 손을 잡고 식장을 나올 때처럼 오늘은 현주가 스스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한 달 전 현주가 진우의 소매를 잡으려다 허공을 잡았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 이번에는 진우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물이 종이 위에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지숙은 오열하면서 이름 석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본 뒤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국밥 2그릇을 말았습니다. 뜨거운 육수에 밥을 풀고 팔을 얹고 깍두기를 곁들였어요. 그릇 2개를 들고 나와 지숙과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귀한 예단 만지던 손으로 우리 집 국밥이 넘어가겠냐마는 먹어둬라. 이제 길바닥 나앉으면 이 고기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울 테니. 지숙은 국밥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에서 진한 사골 냄새가 퍼졌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혐오하던 그 냄새가 지금은 뜨겁고 진하게 코끝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국밥 그릇 옆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국밥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2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주가 제 옆에 와서 나란히 섰어요. 딸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현주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거친 제 손과 부드러운 현주의 손이 포개지는 순간 최근 쌓일 대로 쌓여버린 체증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저 여자의 어깨가 가련해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내 딸에 부어올랐던 뺨만 생각날 뿐이다. 30년 묵은 국밥 육수보다 더 진하게 쌓였던 체증이 오늘에서야 뻥 뚫리는구나. 뒤에서 지숙이 국밥 그릇을 밀어내며 비틀거리고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밤바람과 함께 2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노란 전구 아래로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현주가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엄마, 끝났어.
저는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끝났다. 테이블 위에는 지숙이 사인한 이혼 서류와 손도 대지 않은 국밥 2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현주가 흩뿌린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국밥집에 기름기 밴 타일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지폐들을 주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 사람들의 오만이 남긴 쓰레기였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주방에 서 있었어요. 솥에 불을 올리고 사골뼈를 헹기고 파를 썰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방 벽이 새로 칠해졌다는 것, 그리고 구석에 있던 낡은 찬장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 깨끗한 선반이 들어섰다는 것이었어요. 선반 위에는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찬장 뒤에 숨기지 않았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가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조 사장이었어요. 술래야, 나왔다. 옆에 간판 새로 달았네? 네, 어제 달았어요. 현주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조 사장이 창 너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바로 옆, 제 건물 1층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현주의 부엌. 현주가 시작한 건강 한식 간편식 브랜드였습니다. 엄마의 국밥 육수를 기본으로 한 밀키트와 간편식을 만드는 작은 가게였죠. 아직 문을 연 지 1달밖에 안 됐지만 시장 단골들 사이에서 벌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매일 새벽 제 주방에서 육수 끓이는 걸 옆에서 보며 맛을 연구했습니다. 30년 국밥의 비법이 딸의 손끝으로 옮겨가고 있었죠. 현주가 만든 육수 밀키트 먹어봤는데 술래네 국밥 맛이 그대로 나더라. 그 아이 솜씨가 엄마를 닮았어. 닮긴요. 저보다 훨씬 낫죠. 그 아이는 머리까지 좋으니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코끝이 찡했어요. 3달 전만 해도 국밥집 바닥에 주저앉아 가난한 국밥집 딸이라서 미안하다고 울던 아이가 지금은 엄마의 국밥 냄새를 자기 이름 걸고 세상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일찍 딸에게 진실을 말해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았어요. 조 사장이 국밥을 비우고 늘 그렇듯 거스름돈 없이 나갔습니다. 잠시 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주가 내려왔습니다. 요즘 현주는 저처럼 새벽에 일어나 옆 가게에서 밀키트 준비를 했어요. 내려오면서 제 주방에 들러 아침을 먹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되었죠. 엄마, 나왔어. 현주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국밥 한 그릇과 반찬을 보더니 웃었어요. 국밥, 깍두기, 달걀말이, 콩나물 무침. 결혼식 전날 아침에 차려줬던 것과 똑같은 상이었습니다. 엄마, 이 상 또 차린 거야? 뭐가 또야? 매일 차리는 건데. 현주가 국물을 한 모금 떠 마시더니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표정이 5살 때 처음 국밥을 먹고 엄마 이거 뜨거운데 맛있어 하던 그때와 꼭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현주가 눈을 뜨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국밥 냄새 너무 좋다. 그 한마디에 30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어요. 누린내 난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그 냄새를 지우려고 향수를 뿌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은 딸은 그 냄새를 좋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좋다고.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졌습니다. 현주야. 응?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지키는 힘이란다. 엄마가 30년 동안 국밥을 판 건 돈을 모으려고가 아니었어. 너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현주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제 손과
부드러운 현주의 손이 포개졌어요. 처음 그 손을 잡았을 때는 갓난아기의 손이었는데 지금은 제 손을 감싸줄 만큼 커졌습니다. 알아, 엄마. 나도 이제 알아. 주방 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위로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주방 가득 따뜻하게 퍼졌어요. 현주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 수증기 사이로 번졌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국밥을 말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새벽 4시에 이 솥 앞에 설 것이다. 이 냄새는 누린내가 아니라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사랑의 향기니까. 오늘도 술래네 국밥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마음일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고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술래처럼 숨겨둔 힘으로 단번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이야기 속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억울해도 삼켜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술래처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네 편이야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